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진 나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이다 복수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오늘의 사연 함께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된 40대 평범한 유부녀입니다. 주변에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다고 말하면 다들 당연하게 아이는 몇이냐, 몇 살이냐라고 묻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씁쓸한 듯 웃으며 대답을 회피하곤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냥 다들 속으로 애가 없나 보네, 안 생기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더는 묻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참 좋아해요. 사실 지금도 아이를 너무 낳고 싶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란 검사도 다 해보고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해봤는데 한 번도 임신에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임신을 위해 쉬지 않고 병원을 다니며 노력해봐도 자꾸만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일이 저희 부부에게만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인지 하늘이 다 원망스럽더군요. 내일 병원 가는 날인 거 알지? 오늘 시공 끝나고 기사님들이랑 절대 술 마시면 안 돼? 기억하지? 저번에도 당신이 술 먹고 와서 병원 못 갔었잖아. 회식 때마다 매번 병원 가는 날이라고 술자리에서 빼는 것도 이제 민망해. 다들 자꾸 물어보는데 매번 임신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쪽팔리고. 우리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돼? 그럼 아이 갖는 걸 포기하자는 거야? 남편은 슬슬 이제 포기하자는 시기였습니다. 10년이면 할 만큼 한 거라면서요. 물론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저도 결혼하고 신혼 때는 당연히 자연스레 아이가 생기겠거니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3년이 넘어가자 은근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 검사를 해봐도 제게는 특별한 점이 없다면서 병원에서는 남편도 검사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남편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게 오히려 치료 방법이 간단해서 치료만 하면 자연 임신이 쉽게 된다고요. 저는 그날 바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보자고요. 그런데 남편은 뭐하러 그런 검사까지 하냐며 아직 이르다면서 자신은 문제 없으니 차차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건 저뿐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임신이 됐으면 하는 마음만 가지고 말 그대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금방 6, 7년이 흘렀더라고요. 더는 이대로 있을 수 없어서 저는 검사할 생각이 없다는 남편에게 화도 내고 달래도 보아서 결국은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러자 의사선생님 말씀이 남편의 정자가 일반 남성들의 정자보다 조금 수도 모자라고 활발하지 않아서 자연임신이 힘들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편해진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치료만 하면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치료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시험관 시술 같은 것도 해봐야 한다고 하니 남편도 그제야 좀 불안해지는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어요. 그렇게 지낸 것이 10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까지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을 하지 못했죠. 사실 이런 생활도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저도 더는 남편에게 강요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언젠가부터 부부 사이도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져 갔죠. 저는 사실 6남매 중에 막내예요. 거기다가 부모님께서 40이 훨씬 넘은 나이에 낳은 늦둥이였죠. 제가 20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래도 터울이 긴 형제들은 다들 결혼하고 집을 나갔는데 그때 어머니는 어차피 앞으로 다들 시집 장가 가고 나면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냐면서 집을 팔아서 형제들을 다 결혼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달동네에서 방 2개짜리 월세방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저 혼자 이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혼자 남을 제가 걱정되셨는지 이모를 불러 바쁘더라도 저를 한 번씩 들여다봐 달라고 부탁하신 것 같았죠. 그러고는 바로 얼마 뒤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이모가 한 번을 집에 놀러 오지 않으시길래 많이 바쁘신가 보다 했더니만 웬일로 오셔서는 제게 좋은 선자리가 하나 들어왔다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는 자신이 100% 보장할 테니 무조건 잘 보여서 하루라도 빨리 시집을 가라며 성화였죠. 이모, 엄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남자가 괜찮아도 제 마음에 들어야죠. 아이고, 얘가 아직 철이 이렇게 없네. 예전 같았으면 자식이 수두룩 있을 나이에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니? 그 나이에 직업도 변변찮고 월세방 살면서 결혼까지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 건데? 하루라도 어릴 때 시집이라도 가야지. 그냥 혼자 살죠 뭐. 얘가 아주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여기 재개발된다는 얘기 못 들었어? 너 내년이면 여기 나가줘야 한다고. 돈은 있어? 네? 재개발이요? 이모는 근처 시장에서 오랫동안 화장품 가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동네 일이라면 어느 집에 수자가 몇 개인지까지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이런 달동네 월세 보증금이라고 해봐야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일 텐데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된 단칸방이나 하나 구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작년에 이모가 화장품 가게 싹 다 인테리어 했잖아. 그때 도와주셨던 사장님이 아들만 셋이래. 근데 그중에 둘째만 아직 장가를 못 가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 근심이 가득한 제 얼굴을 보셨는지 이모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들 셋이 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데 시장 입구에 있는 인테리어 사무실 포함 5층짜리 건물이 바로 그 사장님 거랍니다. 요즘 같을 때 건물주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모는 설레발을 떠셨어요. 물론 저도 솔깃하긴 했습니다. 사실 제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해보자면 외모도 뭐 그냥 평범했고 부모님은 성인이 된 이후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두 분 다 안 계신 건 사실이었고요. 직장도 평범한 데다가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 사실 이런 제 조건에 선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모가 주선해준 그 선자리에서 만난 인테리어집 건물주 아들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처음 선자리에서 만난 남편의 첫인상은 그냥 너무 촌스러웠어요. 물론 제가 살던 동네가 지방에서도 한참 들어간 시골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제 30을 간 넘긴 나이에 2대8 가르마는 너무하다 싶었죠. 거기다 덩치도 무지 크더라고요. 나이도 저보다 한두 살 많다고 들었는데
언뜻 보면 저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이는 외모였어요. 그래도 경제력도 좀 있고 인상도 순박해 보이는 게 남편감으로는 딱이다 싶었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돈만 좀 있으면 다들 여자 능력도 보고 집안도 다 본다는데 제 조건에 이 정도 남자면 감지덕지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이후로 몇 번 데이트나 좀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어느새 식장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체감상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순식간에 진행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순진한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였던 겁니다. 저는 결혼을 너무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이 해버려서인지 처음부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견디듯 보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결혼 전 이모는 저에게 예비 시아버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셨는데 동네에서 사람 좋기로 유명하신 분이라며 그렇게 오랫동안 가게 하면서도 사람들하고 큰 소리 한번 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내심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건 웬걸. 결혼 전 집에 인사를 갔을 때 뵌 예비 시어머니는 첫인상부터가 아주 남다르셨습니다. 웬만한 남자들보다도 건장한 체구에 짧은 커트머리, 거기다가 매우 강력해 보이는 진한 화장과 새빨간 립스틱만으로도 모자라 화려한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온몸에 주렁주렁 메고 계셨어요. 거기다가 외모뿐만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시던 눈빛도 굉장하셨습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았죠. 부모님도 다 진작에 돌아가시고 형제들까지 출가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혼자서 많이 외로웠겠어? 네, 제가 늦둥이라서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그랬구나. 사람 정이 얼마나 고팠을까. 우리 집 며느리 되면 앞으로 절대 외로울 일 없어. 우리는 한 건물에 식구가 다 모여 살거든. 1층에 우리 가게, 2층에 우리 부부가 살고 4층에 큰아들, 5층에 막내네, 3층에 딱 한 집만 비어 있으니까. 결혼하면 거기 들어와서 살면 된다.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건물이 있다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그 건물 안에 온 식구가 다 모여 사는 줄은 몰랐습니다. 주말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도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거든요. 시부모님도 모자라 형제들까지 해서 다 같이 한 건물에 산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사실 조금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은 형수님과 재수씨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한 건물에서 다 함께 살았는데 가족들끼리 큰 소리 나거나 문제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조카들까지 생기고 나니 서로서로 육아도 도와주고 살림도 함께 하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졌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 같았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까지 아이가 안 생길지는 몰랐으니 결혼을 한다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워낙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요. 그런데 저는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형제들도 멀리 있으니 가능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지내면 아무래도 서로 도움도 많이 되고 의지도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말이 먼저 결혼한 형들을 보면 어쨌든 결혼하자마자 집이 생기니 버는 족족 모아 돈을 금방 모은다고 했답니다.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잖아. 집 살 돈 아껴서 우리 애들 열심히 키워야지. 요즘 세상에 결혼하면서 빚 하나 없이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자식들이 다 능력이 있어서 알아서 나가서 살면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세를 받을 수 있는 집을
그냥 살게 해주시는 건데 감사할 따름이죠. 거기다 사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월세방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줘야 하는 신세였으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죠. 결국 저는 여러모로 정신없이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시부모님 건물 3층에 신접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살다 보니 이 집안은 어느 것 하나 상식적인 게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를 만큼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가장 처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이 집 며느리들은 모두 다 직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이 인테리어 사업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며느리들이 다른 데 나가서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벌겠다고 집안 내팽개치고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리겠니?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야 평생 시골 동네에서 살아오신 옛날 분들이셨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건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저희 동서들끼리는 시어머니를 여왕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찰떡인 별명인 게 시어머니는 이 집안에서 아들 셋과 시아버지까지 포함 모두를 호령하는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들에게도 얄짤이라고는 없는 게 아들 셋을 교묘하게 비교하며 경쟁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당신이 가진 재산이 있으시니 그걸 가지고 저울질하며 잘하는 자식에게 좀 더 나눠주겠다는 식이셨죠. 그런 식이셨으니 당연히 며느리들 서열은 아주 밑바닥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시골에 건물 하나 있다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무슨 뉴스에 나오는 재벌 사모님처럼 굴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시부모님 소유의 건물은 우리가 살고 있던 건물 하나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아가씨 시절 다니던 직장 근처가 이 동네에서는 그나마 가장 번화한 동네였는데 그곳에도 8층짜리 건물이 있으시다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처음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금수저는 아니셨대요. 오히려 그 반대였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두 분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께서 하시던 작은 가게가 망해서 거리에 나앉을 뻔하셨대요. 거래처에 결제해줄 돈이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힘들어서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 고소까지 당하셨답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아서요. 그때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던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께서 나서셔서 혼자 도배일을 배우러 다니셨답니다. 그때만 해도 도배라는 게 남자들이나 하던 일이었는데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 꿋꿋하게 따라다니며 기술을 배워 몇 년 동안 여기저기 도배일을 다니셨대요. 그 사이 아들들도 연달아 셋을 낳으시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빚도 조금씩 갚고 자식들도 키우며 시아버지와 함께 인테리어 일과 전기 일도 배우셔서 함께 팀으로 다니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대요. 그 사이 세 아들은 학교도 외가댁에서 다니며 외할머니 손에 크느라 부모님의 사랑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컸지만 그래도 그 덕에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기술도 물려주고 돈 걱정도 안 하게 살게 해줬으니 그게 오히려 잘한 일이라며 시어머님은 미담처럼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영업 능력과 수업만큼은 시어머님이 워낙 좋아서 금방 회사까지 차려서 그 당시 동네 현장이란 현장들은 몽땅 다 시어머니의 입김으로 아버님네 회사에서 도맡아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별의별 고생을 다 하시며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덕에 아무리 지방 시골이라고 해도 동네에 큰 건물을 2개나 올리신 거였죠. 시아버지께서는 이게 다 시어머니의 공임을 100% 인정하시며 건물 명의를 모두 다 어머니의 명의로 해주셨다더라고요.
그러니 아들들이 아주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거였죠. 물론 시어머니께서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란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나 아들들이 어머니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들은 달랐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고야 있지만 마치 시어머니의 말이 곧 법이라는 식의 이 집안의 규칙을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러냐고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손윗동서에게 듣기론 이 집안만의 기상규칙이 있는데 인테리어 일 특성상 새벽에 남자들이 모두 다 일을 하러 나가야 하니 모든 가족이 새벽 6시 시댁에 모여 아침 식사를 함께 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음식 준비를 해야 하는데 며느리들은 5시 이후에는 시댁에 모여야 했죠. 저는 처음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었는데요. 이 집에선 말이 되는 일이더군요. 동서들 모두 이 집에 시집 온 이후 내내 그렇게 살았답니다. 심지어 손윗동서는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 딱 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내려오라고 하셨다네요. 자는 아이까지 둘러엎고 말이죠. 우리라고 이게 좋아서 하겠어? 처음엔 나도 너무 힘들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대든 적도 있지. 아휴, 근데 말 한 번 잘못했다가 2시간을 끌려가서 호통을 들었다니까. 2시간이요? 호통을 어떻게 치시길래 2시간 동안 혼나요? 말도 마. 그 무서운 얼굴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는데 나 진짜 눈물이 찔끔 나왔다니까. 손윗동서의 말에 의하면 단순한 잔소리 정도가 아니랍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호통을 치시는데 그게 아주 치사하고 서럽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들고 다니시는 커다란 수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집안 가계부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인테리어 사무실과 시내의 조명 인테리어 가게 2군데 격리일을 지난 40년 동안 모두 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해오셨어요. 그래서 셈이 아주 빠르신 분이었죠. 저희 며느리들은 모두 다 일하지 않는 전업주부들이었고 남편들은 모두 다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회사 직원이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한 달에 월급을 주시고 그 외에 며느리들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주셨는데요. 사실 그게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며느리들의 살림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며느리들에게 항상 돈을 쓸 때마다 받은 영수증을 모아두라고 하셨어요. 장본 내역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시어머니께서 들고 다니시던 그 가계부 안에는 일 관련 영수증뿐만 아니라 이 집에 사는 며느리들마다 어떻게 살림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정리된 생활비, 공과금, 그리고 손주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까지 아주 상세하게 수기로 정리해둔 가계부였던 겁니다.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은 우리 집에 잔뜩 있는 거 알면서 도대체 왜 돈을 주고 또 사는 거야? 올라가는 길에 들려서 가져가면 될걸. 너는 남편이 새벽부터 힘들게 벌어다 준 돈으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떠도 되는 거니? 며느리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로 불러 그 가계부 책을 열어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았다네요. 밥값도 못하는 게 집에 널리고 널린 게 커피인데 돈 주고 사 마셨어? 아이고, 날씨 좀 좋아졌다고 아주 코에 바람이 잔뜩 들어갔나 봐? 어쭈, 여성복 매장에서 봄옷도 샀네? 너는 네 남편이 맨날 작업복만 입고 일하는 게 안쓰럽지도 않니? 항상 며느리가 쓴 돈은 다 쓸데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어디 여자가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냐는 식이었대요. 그렇게 며느리들이 쓰는 돈이 아까우면 나가서 돈이라도 벌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도대체 왜 일을 못하게 하시면서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 손윗동서에게 답답하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동서 말이 더 충격적이더군요. 뜬금없이 제게도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시지 않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손윗동서도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다 돌아가셨고, 제 손아래 동서도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친정 아버님은 요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뜬금없이 왜 친정 부모님 얘기를 묻냐고 했더니 동서 말이 자신들도 사실 설마 했는데 저까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고 나니 확신이 들었답니다. 동서 둘 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중매가 들어와 어영부영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살다 보니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들의 아들을 잘 보살필 도우미와 가족들을 잘 키울 보모를 구한 것처럼 굴었대요. 그러려고 일부러 만만한 며느리들을 찾아 집에 들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들이 시어머니의 성격이 워낙 강하신 분이니 그 스트레스로 괜한 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친정부모도 없는 가난한 여자들만 데려다 며느리로 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진실을 깨닫는 데까지 저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약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 이야기한 대로 저는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아이도 없이 일도 안 하면서 집에서 살림만 하며 지내다 보니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시기에 결혼 전에 일했던 사무실에서 잠깐 일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직원이 그만둬서 너무 바쁘다며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상의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근무 시간도 길지 않으니 그럼 회사에 사람 구할 때까지만 도와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단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아마 아시면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저는 제가 일을 하러 나가는데 남편과 시어머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도 좀 서글펐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그 집에서 나와 사람들도 만나고 저로서 지낼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넘게 회사에 다니던 중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그만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시부모님 조명 인테리어 가게가 제가 다니던 직장 근처라는 걸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였죠. 네가 이제 보니 아주 보통이 아닌 애였구나. 어쩐지 요새 둘째가 살도 빠지고 힘이 없는 게 피곤해 보이더만. 마누라가 밖에 나가 돈 번다고 챙기질 않아서 그런 거였어.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회사에 갑자기 사람이 그만둬서 너무 급하다고 잠깐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도 빨라서 집안일에도 전혀 지장 없어요. 감히 한 달이나 시부모를 속여놓고 말대꾸를 해? 네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네 멋대로 하고 다니는데 아이가 생길 턱이 있니? 저는 그날 퇴근을 하자마자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독대를 해야 했습니다. 손윗동서에게 들은 바로 그 호통이었죠. 사실 일하는 한 달 동안 출퇴근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자들 식사도 다 챙겼고 퇴근하고 돌아와 남편 식사에 살림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체격이 워낙 크고 배도 나온 타입이라 웬만해선 살이 빠질 몸이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시작한 시어머니의 호통은 결국 제가 얼마 전 마트에서 산 영수증에 적힌 와인 한 병마저 화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애가 져야 하는 애가 매일 술이나 먹고 아주 잘한다, 잘해.
그러고 보니 너희 친정아버지가 선천적으로 심장병도 있으셨다는데 술도 못 끊으셔서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이래서 핏줄은 못이 못한다니까. 아무리 제가 거짓말을 하기야 했다고 해도 이미 남편에게도 이야기한 일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까지 꺼내시면서 저를 모욕하실 만큼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네가 이 집안에서 내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이상 너는 출가 외인이고 이 집 사람이야. 네가 네 멋대로 망아지처럼 돌아다니면 네 아버지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 집안을 먹칠하고 다니는 거라고. 그러니 내가 당연히 단속해야지. 점점 더 시어머니와의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남편 저녁을 차려주고 산책을 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혼자 동네 작은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희 시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라 그냥 지나가다가 밖에서 보니 아버님이 보이는 것 같아 잠깐 들어온 거라고 둘러댔는데 시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눈빛으로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혼자 먹기 적적했는데 며느리가 같이 마셔주면 너무 좋겠다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너희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 다 나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해서 볼 낯이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괜찮아요, 아버님. 내가 젊을 때 잘못을 많이 해서 너희 시어머니가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말로는 돈 많이 벌어뒀으니까 아들들에게 미안한 거 없다고 하지만 나랑 있을 때는 매일 자책해. 아들들 잘할 때 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힘든 일까지 물려줘서 평생 고생시킨다고. 시어머님이 며느리들을 쥐잡듯이 잡으며 매일 아들들에게 잘하라고 하는 이유가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알자 저는 왠지 더 시어머니가 싫어졌습니다. 당신 자식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결국 남의 자식은 개고생시키는 격이었으니까요.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우리 며느리들을 너무 힘들게 하네. 너희 시어미가 너무 짜게 굴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내가 그때마다 술도 사주고 용돈도 줄 테니까. 아버님도 어머님께 용돈 받아 쓰시면서 저한테 용돈 주시면 그 돈 어디다 썼다고 하시려고요. 에이, 나 거짓말 잘해. 우리 둘째 며느리보다야 철두철미해서 난 안 걸리지. 저는 아버지가 오랜 시간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셔서 그런지 사실 아버지의 정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자랐는데요. 시아버지의 인자한 말투와 따뜻한 눈빛에 금세 마음에 있던 서운함과 서러움들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시어머니의 만행은 정말이지 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들에게는 장본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검사해 10원 한 푼 허투루 못 쓰게 하면서 본인은 언제나 백화점에 다니며 명품 가방을 턱턱 샀고 고가의 등산용품도 많았어요. 그리고 때때마다 동네 산악인 동호회 분들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뭐 그것까지야 본인이 가진 돈을 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쓰시는 것이니 그렇다고 치지만 가장 불만스러웠던 건 저희 며느리들에게는 언제나 남편에게 잘해라. 남자가 밖에 나가서 기펴고 사업 번창하려면 그건 무조건 여자의 내조에 달린 거라면서 남편에게 큰 소리 한번 못 내게 하셔놓고서는 정작 시어머니 본인이 시아버지에게 하시는 걸 보면 기가 찼습니다.
술을 또 당신이 샀어? 당신은 참 배알도 좋아. 그 친구들이 옛날 우리 힘들 때는 돈 한 번 안 빌려주고 거들떠도 안 보다가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하게 보이니까 너 자꾸만 들러붙어서 뭐 좀 떨어지는 거 없나? 그러면서 노리는 놈들인데 매일 그렇게 술을 사주고 싶어?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어릴 때 그래도 빤스만 입고 같이 뒹굴던 친구들인데 내가 좀 사면 어때? 그래, 이런 인간이니까. 이런 인간이니까 내가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고 산 거지. 암튼 이번 달 카드값 다음 달 용돈에서 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이, 여보, 그래도 그건 너무하다. 시아버지도 저희 며느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는 지난날 힘들게 사신 인생이 지금의 원동력이라고 저희에게는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난날의 고생들이 다 시아버지의 탓이라고 생각하시며 울분이 아직 남아있으신 것 같았죠.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에서는 툭하면 가계부를 꺼내 보여주시며 1,000원 한 장, 휴지 한 장 아껴야 한다며 가족들을 닥달하셨지만 밖에서의 대외적인 모습은 아주 달랐어요. 젊은 때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며 고생을 좀 많이 하셔서 그런지 유독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굉장히 집착하셨죠. 그래서 명품이나 평소에 입으시는 등산복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언제나 저희에게도 화통한 척 쿨한 시어머니처럼 구셨고 사람들에게도 후하게 하셨어요. 모임 사람들에게 때때마다 선물도 많이 하시고 밥도 나서서 많이 사시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모임분들과 식사를 마치고서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게 나가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좀 넉넉하게 사오라고 하셨죠. 저는 결혼한 이후 밖에서 커피를 사 마셔본 적이 없었으니 동네에 어느 가게가 유명한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충 집 근처의 카페에 가서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한 커피와 디저트를 사서 돌아왔죠. 그리고 예쁜 그릇에 디저트를 옮겨 담아서 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져온 커피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살짝 움찔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또 실수했나 싶어 긴장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임분들이 함께 계셔서 그런지 금방 표정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알뜰해. 내가 커피는 무조건 스타벅스 사 마시라고 해도 항상 이렇게 알아서 알뜰하게 저렴한 곳을 이용한다니까. 그래도 이왕 사온 거니까 드셔보세요. 그래도 여기 마카롱이 가격에 비해 괜찮아. 어머, 이게 마카롱이구나. 나 처음 먹어보네. 왔다 갔다 고생했다, 우리 며느리. 그만 올라가서 쉬어. 잘 먹을게. 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날 저녁 어머님은 산악회 모임분들이 돌아가시자마자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정말이지 센스라고는 없는 애라면서 다음부터는 무조건 스타벅스에서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야 하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속으로야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대충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산악회 모임분들 앞에서는 항상 돈 있는 척 허세를 부리신다는 걸 제가 깜빡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날은 비교적 잔소리가 빨리 끝났습니다. 물론 그것도 산악회 분들의 갖은 험담을 늘어놓아야 해서였지만요. 어이구, 그 옆에 얘는 첫째 아들도 돌잔치를 둘째까지 하더니만 딸까지 돌잔치를 하겠다는 건 좀 억지 아니니? 그러게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주변에 민폐라고 둘째는 다들 가족끼리만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나는 아들 셋이나 있는데도
너 때문에 다 받아먹지도 못하고 이게 뭐니? 남들은 둘째, 셋째, 손주까지 나와서 돌잔치 하는 판에 우리 둘째 아들은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아직 첫째도 하나 없으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괜히 맞장구 치려다 오히려 된통 싫은 소리만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어떻게든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게 말이죠. 손윗동서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고 손 아랫동서에게는 아들 하나, 그리고 임신 중인 둘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눈엔 저는 이 집에서 골칫덩이었죠. 사실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받은 스트레스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도 당연하게 제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병원에 다녀와 의사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를 해드려도 소용이 없었죠. 완전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마어마하게 건강 생각해서 의사가 시키는데도 꼬박꼬박 밤일만 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당연히 네 자궁이 시원찮은 거지. 어머니, 꼭 문제가 있는 게 아니어도 요즘은 환경적인 이유로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신랑이 나이도 있고 비만기가 있어서 정자수가 일반 남자들보다 많이 적고 움직임도 적대요.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술도 좀 줄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비만? 우리 아들이 저렇게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비만이라니. 아주 이게 아들은커녕 자식 하나도 못 낳는 주제에 뚫린 입으려고 아무 말이나 하네? 어머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꼬박꼬박 말대꾸 하는 거 봐라. 이래서 어른들이 다들 가정교육 잘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야. 하긴 부모가 둘 다 일찍 뒤졌으니 네가 배우긴 뭘 보고 배웠겠니?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불같으신지 시어머니는 한번 화가 나면 해야 할 말, 하면 안 되는 말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같아 보였어요. 저는 더는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그냥 그대로 시어머니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곳에 존재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군요. 제 남편을 제가 너무 사랑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해서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까지 참을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토끼 같은 자식이라도 있어서 참고 사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도 제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나 흘렀는데 제가 이 집을 벗어나 어디 가서 뭘 해먹고 살지 전혀 답이 없었거든요. 그날은 너무 울적해서 동서들에게라도 가볼까 했지만 다들 아이들 보느라 바쁠 텐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시장에 갔다가 이모 가게에 들렸습니다. 저를 이 집안에 밀어넣은 장본인이라 사실 이모가 미워서 한동안 가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카운터에 이모가 안 보여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다름 아닌 커튼 안쪽에서 제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부모가 둘 다 일찍 죽었다길래 안쓰러워서 걷어줬더니만 애가 아주 대바라진 게 싸가지가 없어. 무슨 말만 하면 지 잘났다고 꼬박꼬박 말대꾸 한다니까? 이래서 내가 대학물 먹은 애는 싫다고 한 거야. 여자애가 쓸데없이 무슨 대학까지 나와서는 잘난 척이야. 아이고, 그래도 애가 인물도 좋고 낭낭낭낭해서 둘째 아드님이 아주 보자마자 좋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럼 뭐해? 없는 집 자식이라 그런가?
어려서부터 영 먹지도 못하고 컸는지 애가 안 들어서잖아, 애가. 며느리가 시집을 왔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은 못 낳을 망정. 아휴, 저렇게 호송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병원 다니고 있으니까 금방 좋은 소식이 있겠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더 기다려? 화장품 사장, 이거 엄연히 사기 결혼이야? 돈 받고 중매했으면 똑바로 해야지. 저는 무슨 80년대 시대극 드라마를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시골 중에도 깡시골이라고 해도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저런 대화들이 오고 간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이모는 저를 중매해주고 돈까지 받았다뇨. 저런 개념 없는 분노조절 장애 시어머니에게 말이에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중의 막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결혼은 애초부터 썩은 사과였어요. 제가 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어서 향긋한 사과향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 속이 다 문드러질 정도로 썩은 것도 모르고 급한 마음에 덥석 베어 먹어버린 것이었죠.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으니 지난 날을 후회해봐야 어쩌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썩은 사과를 잘근잘근 도려낼 방법을 생각해내면 되는 것이었죠. 저는 그날로 이 집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무식하고 되먹지 않은 노인네에게는 아주 합법적이고 영리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 저도 오랜만에 머리 좀 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몰라서 당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도 단란한 제 가족을 만들고 싶어 버텼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젠 진짜 변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매일 들고 다니시는 그 공책. 다들 가계부라고들 불렀지만 사실 저는 그게 비밀 장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지방대라고는 해도 엄연히 경영학과를 나온 여자였어요. 인테리어 사업이라는 게 사실 거의 현금 거래가 많았습니다. 워낙 큰 금액이 거래되다 보니 세금 계산서도 잘 안 끊고 오히려 할인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들 셋을 직원으로 등록시키고 월급은 최소로 신고해 세금을 줄인 다음 거래장부를 조작해 며느리들에게는 현금으로 생활비를 주면서 엄연히 탈세를 하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야 다들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번제인지 모르고 다들 관례처럼 하는 일이었죠. 저는 시어머님 댁에 갈 때마다 장부를 하나하나 찍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평생 직장인데 저도 지금 당장 신고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를 위해 증거를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동서들과 제게 말도 안 되는 일로 꼬투리를 잡아 소리를 지르실 때마다 녹음을 해놨어요.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였으니까요. 사실 저도 자료를 모으면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고소라도 하기 시작하면 제 인생은 지금까지와 많은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당연히 그나마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최소한의 것들도 빼앗길 테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라기보다 그래도 저를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었고 함께 자식도 낳고 단란한 가족을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꿈을 꿨던 사람이기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셋 중 저만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것이었으니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이 겁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경험하고 당한 동서들마저도 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왜 너는 유별나게 그 정도도 참지 못하냐. 다들 그렇게 산다.
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로 고민하며 얌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저에게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마저 끊어지게 만든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심기가 좋지 않으셨어요. 산악회분들과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입고 나가려고 하셨던 등산복이 하필이면 세탁소 배달 실수로 배달이 오지 않은 거였죠. 내가 항상 전날 확인하라고 했지? 도대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니? 애도 못 낳아, 집안일도 못해. 거기다가 시키는 일까지 매일 실수투성이해. 진짜 너만 보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 죄송해요. 어제 확인 다 했는데 딱 그 옷만 다른 세탁물에 껴서 빠진 것 같다고 오늘 안에 꼭 해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안에? 지금 나가야 하는데? 오늘 안에 오면 무슨 소용이냐? 너 나가라! 아우, 네 꼴만 보면 내가 아주 천불이 난다. 아침부터 세탁물이 도착하지 않아 시어머니는 심기가 뒤틀렸는지 옷장에 있던 옷들을 바닥에 다 내팽겨치며 엉망으로 만들더니 저에게 모든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저도 오늘은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아 몸에 힘도 없고 말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제가 죄송하다 하고 대충 넘어가자 싶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도 약속 시간이 다 됐는지 오늘은 그 정도만 퍼부으시고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오전 내내 옷장을 정리하고 간신히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은 게 아무래도 어제 먹은 저녁이 탈이 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컨디션 같은 걸 신경 써줄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걸려온 전화를 받았더니 큰형님과 동서가 다들 전화를 안 받는다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시간이면 형님이랑 동서 다들 애들 데리러 나갔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뭐? 그럼 집에 너밖에 없는 거야? 하필이면. 아무튼 나 지금 모임 사람들하고 집에 갈 거니까 네가 좀 나가가지고 커피하고 디저트 좀 사놔라. 알지? 꼭 스타벅스다. 스타벅스? 저는 일으켜지지 않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동네 스타벅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붙은 채로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핑 돌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약국에 들렸다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무래도 스타벅스 커피는 사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런데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 오히려 더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그냥 동네 커피숍에서 커피와 마카롱을 샀습니다. 그래도 모임 분들이 있으니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다고 말하면 이해하고 넘어가 주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님의 분노 조절 장애가 결국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폭발하고 만 것이었죠. 글쎄, 제가 커피를 사서 들어가자마자 일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화 드렸었는데. 야! 이게 정말 나랑 해보자는 거야? 거실에 모임분들과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제 손에 들려있던 동네 커피숍 봉투를 보자마자 제게 돌격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말은 일절 듣지도 않으신 채 완전 눈이 돌아가서는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를 제 얼굴에 퍼부어 버리셨어요. 다행히 아이스긴 했지만 얼굴이 너무 끈적거리더라고요. 이 또라이 같은 년이, 너 지금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이러는 거지? 내가 스타벅스 커피 아니면 안 먹는다고 했잖아! 어머, 강 사장, 왜 그래? 며느리한테 이러면 어떡해?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좀 흥분하긴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일부러 나 놀리려고 이러는 거라니까? 강 사장, 좀 흥분했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우리 그만 가볼게. 순식간에 벌어져 버린 일에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했던가요. 아무래도 매일같이 이 집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게 몸에 배어있을 테니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만 것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못난 주제에 사람들 앞에서는 자수성가에 성공한 사업가 마냥 구는 것도 모자라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 좋은 시어머니인 척하는 저 분노조절 사이코를 더는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제대로 응징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이 아줌마가 개념 좀 챙기시지? 저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시어머니의 면상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놀라 커진 눈으로 시어머니는 모임 사람들에게 이것 좀 보라고, 얘가 이런 애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제가 시어머니의 장부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기 위해 핸드폰을 들어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들 안에는 여기 있는 산악회분들의 남편들 혹은 자식들의 사업체나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의 시공 영수증과 거래 내역이 다 들어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할인받아 현금으로 준 내용까지 몽땅 말이죠. 여기 있는 모임 사람들이 세금이라고는 다들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 사진들만 국세청에 보내도 바로 세무조사 나올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세무조사 받으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안전하실까요? 어머, 강 사장, 미쳤어! 저런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뭐야, 저걸로 우리 이용하기라도 하려고 한 거야? 뭐야? 아니, 다들 진정하세요. 내가 저걸 뭐에 쓰겠다고 모아뒀겠어요. 며느리가 장난치는 거라니까요? 야, 너 그거 당장 안 내놔? 아유, 내가 못 살아. 강 사장을 집안 단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암튼 다 책임져. 우리 남편 가게나 아들한테까지 똥불 튀면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다들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들씩 하며 집을 나서자 시어머니께서 집안이 떠내려가라 큰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니 제게로 달려들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려는 순간 들어온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시어머니는 제게 갖은 욕을 퍼부으며 저런 년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며 남편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애도 못 낳을 쓸모없는 년이라고 하며 저를 소박 놓겠다 소리를 지르셨죠. 네, 걱정 마세요. 저도 안 그래도 어머님 때문에 어머니의 그 잘난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요. 여보, 이혼이라니? 난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떡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애가 듣는다고. 뭐? 아이? 아이라니! 우리 여보 임신했어, 엄마. 우리 여보한테 손 하나만 까딱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랄 때는 오지 않던 아이가 엄마가 이 감옥에서 탈출하겠다 마음을 먹은 순간 제게 와줬더라고요. 저는 아까 커피를 사기 전 약국에 들러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사서 커피숍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두 줄이 바로 뜨더라고요. 시험관 시술을 해도 성공하지 못했던 제가 자연 임신에 성공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시어머니와 잘 지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커피를 쏟던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역시 이곳에서는 탈출해야겠다. 라고요. 이런 곳에서 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미혼모가 돼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집안에서는 한시도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짐을 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언니네 집으로 가서 신세를 졌어요.
언니에게 결혼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다 이야기했더니 언니가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부잣집에 시집가 잘만 살고 있는 줄 알았답니다. 언니는 아이 낳으면 자신이 다 도와줄 테니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게도 이런 따뜻한 가족들이 있었는데 제가 잊고 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언니네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어요. 핏줄이라면 끔찍한 시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이대로 놓칠 사람이 아니었죠. 저는 보란듯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아버지 되고 싶으면 당신 어머니도 버리고 하던 일 다 버리고 여기로 와.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서 인정해줄게. 그러자 남편은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 집에서 나와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함께 언니네 집 근처에서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하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가끔 시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은 집에 놀러 오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의 얼굴은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나오고 나서 어머님께서 제 얼굴에 커피까지 부었다는 소리를 들은 아들들이 이러다 자신들까지 아내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며 더 심해지기 전에 고쳐야 한다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도 다니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들은 지금까지도 제게 너무 고마워해요. 그나마 제 덕분에 시어머니께서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요.